법의 사용에 대해서 평가할 때 이어령, 비어령이라고 하죠. 같은 링을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다라는 뜻인데 그 누가, 후는 누구일까요? 후는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후는 힘과 권력이 있는 자 혹은 힘과 권력을 차용할 수 있는 자, 이 사람이 사용했을 때 법은 합법적이 되는 것이고 힘과 권력도 없는 자가 그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것은 큰 정말 응징이 되는 것입니다. 응징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두 개의 계약서가 왜 같은 날 써져야 했을까? 4월 11일 날, 자, 똑같이 4월 11일 날 작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 두 개는 왜 작성이 됐을까? 자, 전세권 설정 계약서는, 자, 뭐지, 그거 뭐야? 내가 전세했다. 확정일자를 받으러 직접 계약된 이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면 동사무소 직원께서 그러죠. 우리가 확정일자를 하려면 임대인에게 전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의 전화번호를 주시겠습니까? 임대인의 전화번호 없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데요. 임대인에게 우리는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 임대인 직거래 부분으로 되어 있는 이 박에게 전화를 하겠죠. 그러면 나는 누구를 모르는데요. 임차인을 몰라요. 그런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법인은 망하는 법인이라서 제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나는 작성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겠죠. 그러나 이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가지고 법무사가 도장을 찍고 내가 확인했어요. 다 확인했으니까 전세권 설정을 해주세요 하면은 법원에 가서 전세권을 등재할 수는 있겠죠. 이제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임대차 계약서 이 부분은 대리인으로 돼 있죠. 대리인 누구누구가 대신 작성한 걸로 돼 있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특약사항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대리인과의 계약임을 알며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임차인에 대한 각서 조항이 특이사항에 돼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나와요. 근데 제가 쫄려서 지워놨어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전세권 확정일자는 받을 수가 있었겠죠. 왜? 동사무소에 가면 동사무소에서는 이제 대리인 김땡땡에게 전화를 해서 확정일자를 받으러 임차인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이런 계약서를 작성하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있다고 하겠죠. 잔금은 뭐 그런 것까지 물어보질 않으니까 이 계약서가 분명히 작성됐습니까? 그러면 작성됐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확인을 할 때 이 임대차 계약서 대리인과의 계약서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러나 이 계약서로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되잖아. 왜? 정상적인 유임이 없으니까 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유임을 받은 계약서로 하려면 정상적인 위임장이나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건 정상적인 임대 대리인이 아니잖아. 대리가 없잖아. 대리권이. 무권대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권대리로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직거래한 것처럼 작성을 하면 법무사가 확인을 했겠지. 법무사가 확인을 했다라는 전제 아래 법원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법무사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사는 내가 법원에서 증언할 기회가 있으면 너를 위해서 그 증언을 해줄게 라고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공정하죠. 그리고 지금은 법무사업도 폐업을 했더라고. 72년생인데 왜 폐업을 했을까? 하여간 그런데 법원은 증언을 원치 않아요. 왜? 왜 증언을 원치 않을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누가 법을 이용하고
누가 법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그것에 대한 합법이냐 위법이냐가 생기는 것이고, 누가 이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위법을 했네 안 했나를 또 판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힘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두 개의 계약서를 썼다면 이중계약서 작성과 사문서 위조나 뭐 명의도용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힘을 얹었어. 옛날에 여러분들 혹시 소식 옛날에 들었던 기억 날까요? 부산에서 그 오피스텔 공사의 관공서나 뇌물에 사용된 액수만 1억이다. 그쵸? 그런 사람들이 법을 사용하게 되면 바로 법은 공정성을 얻고 힘을 얻는 거지. 아무도 따지지 않아.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새끼가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명백한 사건인데도 밝히기가 쉽지 않네. 그러면 왜 나는 그 법이라는 우리나라의 그런 웃기는 제도를 알면서 재심을 하고 또 항소를 하고 대법원까지 갈 예정이냐. 그래도 대법관들은 법의 조항에 충실하려고 노력해. 젊은 사람들이거든. 내가 가장 법을 잘 알아 라는 자기의 프라이드와 그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그래도 안 된다면 내가 이 자유를 나는 적어도 이 정도 저항했다를 미국 대사관이나 미국 유엔이나 이런 데 제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출할 과정. 근데 참 우리나라도 불쌍하다. 국민이 법을 믿지 않고 국민이 지식인을 믿지 않을 때, 적어도 우리나라의 법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가장 지식인이잖아요. 국민이 그 사람들을 믿지 않을 때 참 불쌍한 나라가 되는 거지. 근데 나는 믿을 수 없네. 그리고 믿지 마라고 하고 싶으네. 내가 가장 처절한 민초가 아닐까? 민초들이 법을 믿지 못하고 지식인을 믿지 못하는 그 나라. 살만한 나라일까요? 난 모르겠어. 하여튼 정치적인 것도 모르겠고 뭐 그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어. 워낙이 떠돌아다니면서 떠돌이 생활을 좋아했고, 사람들하고 그런 뭐 이야기하는 건 또 이제 그 에너지와 정열이 필요하니까 그런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이제 그런 건 하여튼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 하여튼 떠돌아다니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보고 느끼고 그런 걸 좋아하는 내가 정치적인 것 그리고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됐네. 그게 참 정말 아이러니네. 가장 자유로운 내가 속세에 관심을 갖게 됐어. 그리고 그 속세가 참 처절한 그런 비리덩어리라는 걸 또 알게 됐어. 참 웃기는 이야기죠. 웃기는 이야기. 이 사건의 결론도 난 여러분들에게 오픈할 거예요. 사건 번호도 이왕이면 오픈해드리고 그 정도의 내가 의지를 갖고 있어. 믿지는 않아. 어떤 것도 나 같은 잡초가 오히려 안다라는 게 병이다라고 하겠지. 하여간 오늘 아침 잡초의 인생은 처절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